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10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주한미군 중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부중대장 마크 베럿 중위가 한국노무단 12중대 소속 한국인 노무자 5명, 한국군 통역장교, 경비병 7명과 함께 캠프 키티호크를 출발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유엔군 제3경비초소의 안전을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뒤 두 젊은 미군 장교는 처참한 시신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북한군이 도끼로 미군 장교들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잠정적 관할 선은 있지만 양측이 모두 자유통행하며 말 그대로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으로 가는 길목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 바로 앞에 유엔군 제3경비초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북한군 제5, 제8 경비초소가 있어 유엔군 제3초소는 포위된 양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편에는 북한군 제4초소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군은 판문점에서 총격, 시위, 위협, 폭행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제3경비초소의 안전을 위해 언덕 위 제5초소에서 이 초소를 상시 관측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3경비초소 부근의 미루나무였습니다. 높이 25m, 둘레 3.5m에 달하는 25년생 미루나무의 가지가 여름이면 너무 무성해져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유엔군은 8월 초 이 미루나무를 베어내려 했지만 북한군의 반발에 작업을 중단하고 가지만 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는 1년간의 한국 근무를 3일 남기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말썽 많은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이날 직접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작업반은 오전 10시 40분 현장에 도착해 도끼와 각종 톱, 정글도로 가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 3명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치고 2명은 잘라낸 가지를 도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북한군 장교 2명과 사병 10여 명도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1975년 미군 소령 핸더슨 집단 폭행 사건 등 판문점의 폭력 도발을 주도해 악명이 높던 중위 박철, 본명 홍성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작업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는 분계선은 없었지만 양측에 잠정적 관할선이 있었고 미루나무는 명백히 유엔군 관할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5개쯤 쳐냈을 때쯤 박철이 돌연 더 이상 치지 말라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1년간의 판문점 근무 경험으로 물러서면 더 세게 나오는 것이 북한군의 속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계속 작업하라 라고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잠시 뒤 북한군 증원 병력 30여 명이 다리를 건너와 삽시간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여! 라는 박철의 외침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이 쇠몽둥이와 삽을 들고 일제히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북한군 한 명은 근로자들이 나무 아래 세워둔 도끼를 집어들어 보니파스 대위를 찍었습니다. 현장은 피바다가 됐고 몽둥이 내리치는 소리와 비명만 가득했습니다. 유엔군 기동 타격대가 출동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마침 자유의 집에서 근방을 촬영하던 미군 상병이 떨리는 손으로 이 끔찍한 장면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북계군의 한 장교가 유엔군 놈들 죽여라고 소리치자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북괴군 습격이 있기 직전 함께 있던 그들의 한 장교는 유엔군의 나무 가지치기 작업에 이의가 없다고 말했으나 다른 장교 한 명이 저놈들을 죽여라고 소리쳤었다.
현장에 있던 미군과 한국군은 너무 순식간이라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대항할 여유조차 없었다. 살해된 미군 장교 2명은 무참하게 쇠꼬챙이로 찔리고 도끼와 도끼 자루로 무수히 맞았다. 북괴군은 이 도발에서 유엔군 차량 3대도 파괴했다. 조선일보 1976년 8월 19일 기사입니다. 새 아이의 아빠인 33살 보니파스 대위가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해외 근무가 처음이었던 25살 베럿 중위의 시신은 개펄에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군화 한 짝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은 뭉개져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한미 병사들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북한군은 철수하면서 유엔군 제3초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올 때부터 트럭에 쇠 몽둥이 등을 싣고 왔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아닌 계획적 만행이었습니다. 지난 16년간 판문점에서 일해와 북괴의 만행을 수없이 봤지만 이날의 만행은 상상도 못할 잔혹한 것이었다. 너무나 분에 치가 떨렸다. 인간의 짓이 아니었다. 가지치기 작업을 했던 당시 40세 곽희환 씨의 증언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만행에 전국이 들끓었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산골까지 메아리친 분노의 소리, 직장인도 북괴 규탄 걸기. 언제까지 왜 참아야 하나? 또 미국은 물러서는가? 힘의 시위보다 단호한 응징 필요. 당시 기사 제목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걸기 대회와 김일성 허수아비 화형식이 열렸습니다. 사람을 도끼로 죽였다는 충격에 우리 민족성은 정말 잔인한 백성인가? 라는 기획 연재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우리 결의의 어뢰는 인도적 정신이 뿌리 깊지만 공산 집단이 침투하면서 이런 만행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과 미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때도 대북 응징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국군의 전력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이룬 경제력으로 북한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행 이틀 뒤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그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야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인 신민당 중진 송원영 의원은 강력한 보복 조치로 북괴의 침략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했고, 오세흥 의원도 북괴의 도발에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조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폭격까지 검토할 만큼 격앙됐던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제된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키신저 국무장관 등 수뇌부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은 폴 버년 작전이었습니다. 폴 버년은 북미 설화에 나오는 거인 나무꾼이었습니다.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버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북지전을 불사해 개성을 탈환하고 연백 평야까지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데프콘2를 백악관이 직접 명령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미드웨이 함대가 동해상에 출격했고, 오키나와의 F4 팬텀 대대와 괌의 B-52 전폭기, 본토의 F-112 전폭기, 건십 헬기 26대가 전개됐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 해병 3사단 1,800명도 한반도로 출동했습니다. 김일성 정권의 압도적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도끼 만행 사흘 뒤인 8월 12일 아침 8시 30분경 미루나무가 절단되고 폴 버년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북한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군 보고서는 북한이 겁을 먹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결국 미국이 미지근하게 대응했다라는 비판 여론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결기를 보여준 것은 한국군 최정예 1공수 특전 여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작전 참여를 낙점한 부대였습니다. 김종헌 소령이 이끈 1공수여단 특공대원 64명은 폴 버년 작전에서 미군 공병과 미 2사단의 경비 병력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우려한 스티르웰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군 특공대는 몽둥이만 휴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해한 소총과 권총을 비밀리에 배낭에 숨기고 출동했습니다. 폴 번연 작전이 종료되자 특공대는 북한군 제5초소와 제8초소로 돌진했습니다. 유엔군 제3초소를 위협하던 바로 그 초소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캠프 키티호크는 물론 미국 워싱턴까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군은 일절 반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 특공대가 소리를 지르며 초소를 때려 부숴도 이들은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일성은 미군 장교 피살의 유감의 뜻을 표하는 친서를 유엔 수석대표인 마크 프루덴 미군 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숱한 무력 도발을 벌이고도 한마디 사과가 없던 그들의 첫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만행을 주도한 박철은 8년 후인 1984년 11월 23일 소련 외교관이 판문점에서 망명할 때 벌어진 총격전에서 유엔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은 사흘 만에 수그러들었지만 파장은 길었습니다. 김일성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1975년 베트남전 실패로 힘이 빠진 미국을 시험했다. 미국에서 제기되던 주한미군 철수론에 불을 붙이려 했다. 무력 충돌 유도 후 미국의 전쟁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 여러 분석들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속사정이 더 알려졌습니다. 1975년 권력 세습을 본격화한 김정일은 예상보다 강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충격 요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간부들은 미국이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비병들을 표창할 생각을 못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신분으로 우리 경비병들의 행동은 자랑할 만한 영웅적 행동이었다라고 치하했다. 북한 조선중앙TV 2013년 7월 15일 방송입니다. 이런 기록은 사건의 배후를 짐작하게 합니다. 김정일은 다음 해인 1977년 7월 현장을 찾아 투입됐던 부대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격려했고 박철을 공화국 영웅으로 표창했습니다. 세습은 공고해졌지만 북한은 이 사건으로 회복 불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끼만행 다음 날인 8월 19일 오후 5시 북한군은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평양 시민 30만 명과 전방 주민들이 후방으로 소개돼 평양은 텅 빈 도시가 됐습니다. 폴 번연 작전이 끝난 뒤에도 전쟁에 대한 김일성 정권의 공포는 계속됐습니다. 전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막대한 군사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를 기화로 성분이 나쁜 주민들은 평양에서 축출하고 국군 포로 등 적대 계층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남한 출신의 우수한 학자들도 김일성 대학에서 추방했습니다. 체제의 폐쇄성은 강화되고 각 분야의 경쟁력은 현격히 저하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일성 일가는 모스크바의 고급 호텔로 피신해 호의호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 북한은 빈곤과 고립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만 것입니다. 1976년 11월 11일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스티르웰 유엔군 사령관은 보니파스 대위의 부인에게 한국인들이 보낸 슬픔과 감사의 편지 뭉치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을 위한 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모교인 웨스트포인트 묘지에 안장됐고 공동경비구역의 후방 기지인 캠프 키티호크는 캠프 보니파스로 명명됐습니다. 미루나무가 베어진 자리에는 보니파스와 베럿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김일성 체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끼만행 12일 만인 8월 30일 선원 23명을 태운 우리 여선 신진호를 총격 납치했고 10월 2일 김일성은 방북한 동도 국방장관에게 판문점 사건은 미국 대통령 포드가 재선을 위해 벌인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행에 사용된 도끼는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으며 미제가 도발한 판문점 사건은
제가 던진 도끼에 제가 찍힌 사건이라는 악랄한 선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